제2과목 빅데이터 탐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중심 경향치를 나타내는 통계량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 중앙값, 2번 최빈값, 3번 기하평균, 4번 표준편차. 자, 정답은 바로 4번 표준편차가 됩니다. 실제로 중심 경향치를 나타내는 통계량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기초 통계량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잘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묻는 질문이니까 다음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할 듯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필요한 것은 중심 경향치는 데이터를 요약하고 그 중심을 대표하는 값들을 나타내는 통계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데이터의 중심을 대표하는 대표적 통계량에는 평균과 중앙값, 그 다음에 최빈값 등이 있습니다. 아래 나와 있는 기술 통계량 요약표들이 전반적인 그 통계에 관련되어 있는 그 성질들, 그 다음에 그 대분류에 따라서 정리되어 있는 표들이니까 이 표들을 잘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중심 경향성을 나타내는 부분 측도들은 평균, 중앙값, 최빈값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변동성 측도는 이제 범위, 분산, 표준편차, 그 다음에 비대칭성 및 첨도에 관련된 것들은 외도라든지 첨도 부분, 그 다음에 분위수에 관련된 뭐로 백분위수, 사분위수, 사분위수 범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 성질들을 이해하시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입니다. 데이터의 분포가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치우쳐졌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역시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그 기술 통계량에 관련되어 있는 성질들을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첨도, 2번 외도, 3번 분산, 4번 최빈값. 여기서 정답은 바로 2번 외도입니다. 실제로 외도는 데이터의 분포의 대칭성을 비대칭성, 대칭성을 측정하는 통계량입니다. 기술 통계량이고요. 분포가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지 또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부분을 나타내는 기술 통계량 값이 바로 외도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입니다. 다음 중 데이터의 전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레거시 시스템에서만 전처리 작업을 진행해야 된다. 2번 다른 측정값과 현저한 차이가 나는 값도 처리해야 된다. 3번 결측치의 대체는 임의로 하면 분석의 결과에 신뢰성의 저하가 발생한다. 4번 정교화를 통해서 이상치의 영향 완화가 가능하다. 자, 이 문제의 답은 바로 1번입니다. 실제로 레거시 데이터뿐만 아니라 정형, 비정형 데이터, 내부 데이터, 외부 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터가 실제로 많아짐에 따라서 데이터 전처리 작업에서 포함돼서 다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특정값하고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경우는 바로 이상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치는 데이터 분석에 및 모델링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적절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들 다 인지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말씀, 3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결측치에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결국 결측치는 임의로 대체하면 분석 결과의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결측치를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이 데이터 분석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잘못된 방법으로 처리를 하면 모델의 성능과 분석 결과의 신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기에 나와 있던 거죠. 정교화는 당연히 이상치의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입니다. 다음 중 파생 변수를 생성하는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보기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컬럼명을 변경한다. 보기 2번 컬럼 데이터에서 특정 값을 더한다. 보기 3번 컬럼 데이터에서 특정 값을 나눈다. 보기 4번 1대1 관계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결합한다. 정답은 바로 1번입니다. 실제로 단순한 컬럼의 변경은 파생 변수하고는 파생 변수를 생성하는 데는 하는 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데이터의 가독성 측면에서만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실제로 파생 변수는 변수를 새로 만드는 거에 있습니다. 변수의 생성입니다.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이거겠죠. 변수의 생성이기 때문에
기존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변수를 생성하는 것이며, 이 과정은 이제 데이터를 더 잘 이해하고 분석 및 모델링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컬럼 데이터를 나누거나 더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변수를 생성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가독성을 높이는 데도 당연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데이터의 1:1 관계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결합하고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는 것들. 결국 파생 변수라는 것은 결국 생성의 그 의미가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생 변수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할 때 어떤 변수를 새로운 것을 생성한다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잘 이해를 해주시고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입니다. 명목형 데이터를 시각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래프가 아닌 것입니다. 자, 1번 히스토그램, 2번 파레토 차트, 3번 트리맵, 4번 파이 차트입니다. 자, 정답은 바로 1번 히스토그램입니다. 실제로 명목형 데이터를 카테고리나 라벨로 이렇게 나타내는 데이터로 순서나 크기를 비교를 하는 게 기본일 텐데요. 히스토그램은 실질적으로 연속형 데이터의 분포를 시각화하는 데 많이 사용을 하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왜냐면 파레토그램은 어떠한 자료들이 어떤 범주에 속하는 것을 나타내는 개수형 자료일 때 각 범주에 대한 빈도를 막대의 높이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레토그램은 개수형 자료에 대한 히스토그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트리맵이라든지 파이 차트가 있는데 다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배열의 그 시각화의 형태에 따라서 내용이고, 대부분의 형태들이 우리의 문제에서 나와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시각화 자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각화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의 특성에 따라 어떠한 적절한 시각화를 사용할 것인지 이러한 내용들도 잘 정리하는 게 필요할 듯 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입니다. 다음 중 이상형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로 알맞은 것은? 입니다. 자, 1번 이항 분포, 2번 지수 분포, 3번 F 분포, 4번 정규 분포입니다. 자, 정답은 바로 1번 이항 분포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분포에 대해서 이산형 확률 변수하고 연속형 확률 변수 두 가지 큰 부류로 나눠서 각각의 확률 분포들의 특징을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보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항 분포는 결국엔 독립적인 시행이죠. 베르누이 시행에 대해서의 성공 횟수를 나타내는 것이 이항 분포의 특징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항 분포는 바로 이산 확률 분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수 분포라든지 F 분포라든지 정규 분포는 각각의 다 이제 연속형 확률 분포 변수의 형태고 확률 분포가 되는 것이고요. 지수 분포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발생하는 시간의 간격을 모델링하는 거며 주로 포화성 과정하고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포화성 분포는 이제 조금 다른 분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F 분포는 두 정규 분포를 따르는 독립해번 분산의 비율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고요. 정규 분포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것처럼 자연현상에서 많이 나타내는 확률 분포가 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번입니다. 자, 최빈 값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상치에 많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보기 2번 연속형 자료의 대표값으로 적절하다. 보기 3번 기초 통계량 중에 하나이다. 보기 4번 중심화 경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통계량이다. 27번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초 통계량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보면은 정답은 바로 2번입니다. 연속형 데이터에서 대부분의 자료는 한 번만 나타나기 때문에 최빈값보다는 실제로 평균이나 중앙값들을 대표값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실제로 최빈값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결국 어떤 빈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최빈값은 실제로 데이터에 관련되어 있는 성질들이 한 4가지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실제 활용은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범주형 데이터의 분석이라든지 데이터의 전처리라든지 모드 분포라든지 이렇게 데이터의 분포들을 확인하는데 쓰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혈액형이죠. A, B, AB, O 이런 혈액형 형식의 데이터에 대해서 결측치를 대체하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는 문제인데요. 결국 결측치를 처리하는 거에 대한 질문이 되겠죠. 자,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최빈값, 2번 기하평균, 3번 중앙값, 4번 산술평균. 정답은 바로 최빈값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혈액형은 명목형 데이터입니다. 명목형 데이터의 결측치를 대체할 때는 해당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주어진 선택 중에 가장 적합한 선택 방법은 결국 최빈값, 가장 많이 나오는 값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죠. 나머지는 이제 수치형 데이터로 되는 경우에 이제 평균이라든지 중앙값으로 처리를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수치형 데이터로 되어 있는 경우들을 처리를 할 때 결측치를 대체를 할 때 사용하는 주된 방법이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기하평균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산술평균하고 좀 다른 거죠. 데이터의 곱셈적 성질을 반영한 평균으로 주로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떤 상품의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 이제 연수익률이라든지 이런 것들, 연평균 수익률 이런 걸 할 때, 이제 뭐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익률을 계산할 때 이제 기하평균을 주로 사용하는 것을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비모수 검정 방법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모수형 검정 방법과 비모수형 검정 방법을 분류를 하는 문제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 2번 F 검정, 3번 T 검정, 4번 Z 검정. 자, 정답은 바로 1번입니다.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만 실제로는 비모수 검정 방법이고요. 실제로 나머지 F 검정이라든지 T 검정이라든지 Z 검정은 결국에는 분포를 가정을 합니다. 분포를 가정을 하기 때문에 분포 가정을 한 것은 결국엔 모수 검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비모수 검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데이터 분포에 대한 가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모수 검정은 기본적으로 특정한 확률 분포에 대한 것을 가정을 하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은 두 그룹 간의 중앙값이 같은지 여부를 하는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비모수 검정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F 검정이나 T 검정, 그 다음에 Z 검정에 관련된 추가적인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아마 각각의 검정 테스트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내용들을 쭉 보시면은 여기 이제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들 중에 이제 모수형 검정에서 F 검정이라든지 T 검정, 그 다음에 Z 검정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니까 이 내용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쭉 보시고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입니다. 다음 중 1별량 분석에서 이상치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하는 문제입니다. 자,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산포도 추세 패턴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상치로 판단한다. 보기 2번 상자 그림에서 벗어난 영역을 이상치로 판별할 수 있다. 보기 3번 데이터의 차원이 작으므로 기술 통계량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보기 4번 데이터의 이해가 쉬우므로 도메인 지식이 필요 없다. 자, 여기서 정답은 바로 2번입니다. 실제로 산포도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산포도 추세 패턴에 포함되는 데이터로 이상치를 판단하는 것은 주로 이별량이죠. 두 개의 변수 간의 관계를 가지고 하는 이별량 데이터를 가지고 시각화를 하는데 사용을 하고 이상치를 판단하는 데도 포함이 되겠죠. 그다음에 상자 그림을 벗어난 영역으로 이상치를 판별할 수 있다. 당연히 이 부분은 이제 박스 플롯 자체에 대해서는 상자 그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IQR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4분위수를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IQR 등을 표시를 해서 초과값들을 이상치로 판단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기 3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기술 통계량이 모든 것들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기술 통계량이 없이는 데이터의 기본적 특성을 파악을 당연히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러한 기술적인
기술 통계량을 가지고 이상치를 판단하는데 근간이 되는 데이터로서 중요하게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당연히 4번 보기도 어떻게 보면 틀린 얘기가 된 거죠. 도메인 지식은 실제로 데이터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도메인에 대한 이해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메인 지식이 필요로 하다라는 것은 꼭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입니다. 데이터의 정제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구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생각하여 처리한다. 2. 소규모 데이터의 경우 이상치 데이터가 있으면 제거하여 처리한다. 3번. 결특치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임의 제거 방식을 사용한다. 4번. 일별량 데이터의 정제는 이상치와 결특치에 대한 처리만 하면 된다. 자, 정답은 바로 1번입니다. 실제로 구분자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의 경우에는 데이터 구분자에 대한 분리 이후에 저장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상치의 처리 중 식별로 제거만 하는 경우에는 데이터가 충분히 크고 이상치가 몇 개 안 될 때만 사용하는 거죠. 실제로. 그 다음에 결측치를 임의로 제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결측치를 제거하기 전에 데이터의 분포와 패턴을 고려해야 하며 임의의 제거보다는 결측치 대체 등을 이용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일별량 데이터는 이상치의 처리, 결측치의 대체, 데이터 변환 등 다양한 정제 과정을 거쳐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제 데이터의 정제를 하는 데 있어서 이상치의 처리, 결측치의 대처, 데이터 변환 이런 것들은 항상 같이 움직이는 것이지 어느 하나만 가지고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에서 해당되는 인코딩 방식은 무엇인가? 실제로서 데이터에 대한 그림들이 나와져 있고요. 이 데이터의 그림에 대해서 실제로 이러한 식으로 실제로 인코딩을 처리하는 방식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1번, 보기 1번은 카운팅 인코딩, 보기 2번 라벨 인코딩, 보기 3번 원핫 인코딩, 보기 4번 타겟 인코딩입니다. 바로 정답은 바로 3번 원핫 인코딩이 됩니다. 그림은 실제로 앞에서 이제 나와 있는 그림은 각 범주를 계열별로 나누고 이진 벡터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게 원핫 인코딩의 경우는 바로 범주형 데이터를 분석 모델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는 기법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정의가 되겠죠. 이 기법은 주어진 범주형 데이터를 이진 벡터로 변화하여 표현한다. 바로 이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원핫 인코딩이 되는 것이죠. 각각의 다른 보기들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라벨 인코딩은 범주형 데이터를 수치형 데이터로 변환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카운트 인코딩은 범주형 데이터 값을 해당 범주가 나타내는 빈도수로 나타내는 것, 프리퀀시로 나타내는 부분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타겟 인코딩은 각 범주형 데이터를 해당의 범주의 평균 타겟 값으로 변환하는 이런 정도의 특성이 있다는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번입니다. 다음 중 시공간 데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보기 1번 공간 데이터에 시간의 흐름을 결합한 데이터입니다. 보기 2번 시간 데이터와 공간 데이터를 각각 추출할 수 있다. 보기 3번 공간 데이터는 다차원 구조이다. 보기 4번 공간 데이터에서 시간 데이터를 계산하여 추출할 수 있다. 자,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은 바로 4번이 됩니다. 실제로 공간 데이터에서 시간 데이터를 계산해서 추출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 데이터는 별도의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되며 공간의 데이터만으로 시간 정보를 도출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시간 데이터는 공간 데이터하고 결합해서 시공간 데이터를 구성하는 형태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공간 데이터에서 공간 데이터 자체만 가지고 시간 데이터를 추출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을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간 데이터는 시간과 공간의 두 가지 차원을 포함한 데이터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다른 차원의 데이터이므로 개별적으로 당연히 분리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공간 데이터는 당연히 X축, Y축, Z축 세 가지 공간에 대한 다차원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뭐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위도, 경도, 고도 표시를 동시에 포함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번입니다. 다음 중
중심극한 정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34번 문제가 결국 중심극한의 성질 내지는 그 내용을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관련된 것을 질문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자,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중심극한 정리는 이산형 변수에 적용이 안 되고 연속형 변수에 적용이 가능하다. 자, 보기 2번, 큰 표본을 사용할 경우에 정규분포를 가정한 통계적 분석에 적용할 수 있다. 보기 3번, 독립적이고 동일하게 분포된 랜덤 변수의 합이나 평균이 충분히 큰 n에 대해서 정규분포로 근사가 가능하다. 보기 4번, 10번의 시행의 평균값 분포와 1000번의 시행의 평균값 분포를 비교하면 1000번의 시행의 분포가 정규분포에 가깝다. 자, 정답은 바로 1번이 됩니다. 실제로 중심극한 정리는 이산형 변수와 연속형 변수에 모두 다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표본의 크기나 표본의 크기에 디펜드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고 변수들이 독립적이고 동일한 분포를 따라야 된다는 가정하에서 이산형 변수도 표본의 합이나 평균이 정규 분포의 근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일반적으로 뭐 여기 나와 있는 수치가 있긴 하지만 표본의 평균 분포는 거의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T검정이나 Z검정 같은 정규 분포를 가정한 통계적 분석에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에 결국에는 이제 중심극한 정리에 대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한 형태로 좀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바로 린데버그 레비 중심극한 정리인데요. 수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앞에서 나와 있었던 보기의 내용들이 다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서로 독립적이고 같은 확률 분포를 가지고 확률 분포의 기대값과 표준 편차가 유한하다고 하면은 평균하고 평균에 대한 분포는 역시 일정 수가 넘어갔었을 때 결국에는 정규 분포에 근사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이 레비 기준으로 한 거죠. 린데버그 레비 기준으로 한 거긴 하지만 모든 내용들이 여기에 다 지금 앞에서 설명했었던 보기에 관련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중심극한 정리의 그 표현 방법 중에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정리라는 걸 한번 좀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작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번입니다. 다음 중 가설 검정에 대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하는 문제입니다. 자, 보기 1번, 귀무가설 1개와 대립가설 1개만 존재한다. 보기 2번, 집단의 평균 키는 175cm이다. 이를 귀무가설이라고 하면 단측 검증 기준 대립가설은 집단의 평균의 키가 175보다 작다라고 설정할 수 있다. 보기 3번, 유의수준은 귀무가설을 기각할 기준을 설정하는 값이다. 보기 4번, 제1종 오류는 가설 검정에서 실제로 참인 귀무가설을 잘못 기각하는 오류를 말한다. 자, 여기서 정답은 바로 1번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설 검정에서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의 귀물가설과 하나의 대립가설이 존재를 하긴 합니다. 근데 특정한 상황에 따라서는 다중 가설 검정을 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여러 개의 복수계의 대립가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측 검정을 수행할 때 귀무가설이 평균이 175cm라는 가정하에서 대립가설이 평균의 키가 175보다 작다. 당연히 설정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의 수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기준이 되는 확률로서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한 여기 나와 있는 수치들을 주로 사용한다라는 것들. 그다음에 제1종 오류는 실제로 참인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오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류를 범할 확률이 바로 유의 수준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번입니다. 변수 선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는 문제입니다. 자,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산에 따른 변수 선택에서 분산이 낮은 것을 제거한다. 보기 2번, 전진 선택법은 0 모형에서 시작해 중요한 변수를 하나씩 추가하는 변수 선택이다. 보기 3번, 주성분 분석은 데이터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특징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보기 4번, 차원의 저주는 학습 데이터의 수가 차원의 수보다 커서 분석 성능이 저하되는 현상이다.
자, 여기에 정답은 바로 4번입니다. 실제로 차원의 저주 많이 들으셨지만 차원의 저주는 차원의 수가 많은 거죠. 즉 특정 공간이 너무 커지면서 발생하는 문제이고 실제로 학습 데이터의 밀도가 떨어져서 모델 성능이 저하되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실제는 결국에 학습 데이터의 종류의 수는 많고 데이터 자체의 유효한 숫자가 적은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을 때는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분산이 낮은 변수는 데이터 변동에 대한 설명력이 낮으므로 분석에서 제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전진 선택법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0모형에서 이제 모형이 없는 데서 모형을 add, 즉 추가하는 형태가 전진 선택법이 되는 것이고요. 주성분 분석 PCA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데이터의 변동성을 가장 잘 설명해준 주성분을 찾아내서 그걸 가지고 차원을 축소를 하는 것이죠. 결국 주 영향을 끼치는 변수들만 모아놓아서 결국엔 필요 없는 변수들을 줄여나가는 것. 즉 차원을 축소를 하는 거에 PCA가 사용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번입니다. SVD라고 했죠.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1번 데이터 공간을 표시하는 행렬을 직교 행렬 2개와 대각 행렬 1개로 분해할 수 있다. 보기 2번 m 곱하기 m의 정방 행렬에만 적용할 수 있다. 보기 3번 몇 개의 특이값을 가지고도 충분히 유용한 정보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보기 4번 SVD를 통해서 즉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의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차원 축소에 있다. 실제로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즉 SVD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성질들을 나열해놓고 이 중에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인데요. 자, 실제로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2번입니다. 실제로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은 정방 행렬이 아닌 임의의 행렬에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결국에는 이 SVD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서 행렬의 형태하고는 상관없이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보기들을 결국에는 1번이나 3번이나 4번을 실제로 보는 내용들이 결국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SVD의 성질들을 설명을 하는 것들을 나타낸 것인데요. 실제로 여러분 책에 있는 교재에 결국엔 SVD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서 거기에 특징이라든지 실제로 필요한 성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번입니다. 자, 표준 편차가 10이고 평균이 60, 그 다음에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이 있다. 이 값 70에 대한 Z스코어는 얼마인가? 즉, Z스코어를 만드는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자, 보기 1번은 마이너스 1, 보기 2번은 0, 보기 3번은 1, 보기 4번은 2인데요. 실제로 이 문제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 계산을 하는 문제를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 Z스코어에 대한 공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결국은 표준 편차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평균이 되는 거니까 이 평균은 60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 표준 편차가 결국엔 전체가 10이었었죠. 그래서 10 되고 이게 표준 편차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이제 평균이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D스코어로 변환을 하게 되면 값이 1이 된다는 거. 이거는 결국에는 평균이 있고 결국 분산이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쓸게요.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것을 결국에는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인 분포로 바꾸는 게 결국 G스코어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관련되어 있는 변형식, 그러니까 변환식을 잘 인지를 하고 계시면은 문제를 푸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X1서부터 X3까지의 공분산 행렬을 보고 옳지 않은 설명을 고르시오로 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제 공분산 행렬에 대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 데이터가 되는 것이고요. 그럼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X1과 X3의 상관관계는 1이다. 2번, X1과 X2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짐을 알 수 있다.
3번 x2의 분산은 0.3이다. 4번 x1의 표준 편차는 2이다. 자, 여기서 정답은, 즉 옳지 않은 설명은 바로 1번이 됩니다. 실제로 x1과 x3의 공분산이 1이죠. 실제로 상관관계가 1이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공분산을 가지고 실제로 상관관계를 구하는 공식을 해보면은, 뭐 이거는 이제 참고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각각의 실제 분산의 값은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공분산이 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x1과 x1의 공분산이 4니까 이게 분산이 되고, x2와 x2 사이 공분산에 대한 값을 실제로 계산을 해보고 하면은 이제 값이 나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x3네요, 여기가. 일반적인 수치니까 x3가 되겠죠. 이제 x3, 여기 x1이 되는 거고요. 여기를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네요. 자, 표에서 자기 자신과의 공분산은 해당 변수의 분산을 지칭한다. 이건 아까 전에 이미 말씀드렸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다른 변수 간의 공분산은 서로가 흩어진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하니까, 결국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상관관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좀 추측을 할 수 있는 용도는 되는 거죠. 그래서 2번도 맞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3번의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고, 4번은 역시 분산의 루트를 씌운 게 이제 표준 편차가 되는 거니까, 분산 값을 알면은 이 값이 결국에는 표준 편차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분산에 관련되어 있는 공분산 행렬들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고 그 값의 의미를 아는 것을 질문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R로 데이터 분석을 한 결과가 다음 아래와 같을 때 잘못된 해석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이 네모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 결과로 나왔었을 때 보기를 한번 보고 그 보기 중에서 잘못된 해석이 무엇인지를 찾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자,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위 분포는 오른쪽에 꼬리가 긴 분포이다. 2번, 맥스값보다 큰 이상치가 존재한다. 3번, 결측치는 2개이다. 4번, IQR 값은 2이다. 자, 여기서 정답은 바로 2번입니다. 실제로 이 R로 분석한 결과의 요약 통계에서 보면은 맥스 값이 지금 얼마로 주어져 있습니까? 맥스 값이 6으로 주어져 있고, IQR 기반으로 이상치 판별하는 기준 상한 값을 계산을 해보면 7이므로 맥스 값보다 큰 값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위 분포는 오른쪽으로 약간 치우친 분포이다. 평균이 지금 얼마니까 3.47이죠. 그 다음에 중앙값이 3보다 크므로 오른쪽으로 약간 치우친, 결국엔 파지티브 스키니스를 가지는 분포를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IQR은 Q3, 3분위수에서 1분위수의 뺀차로 계산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IQR 값은 2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40번 문제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실제 R의 기초통계량 분석, 요약통계에 대해서 그 결과를 잘 해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묻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2단원에 대한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